자, 한국은행 총재가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은 드물다고 하는데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말씀을 드리지만요. 100% 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디레버리징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구조상 100% 경제 위기가 한 번 옵니다.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이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 오게 되면은 첫 번째, 일단은 그러면 부채가 줄지 않아요? 근데 하는 총재 이야기로는 1, 2%대 금리는 이제 앞으로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소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 지출은 계속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소득이 줄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게 장기 침체되는 거고. 디레버리징이 안 일어나면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 일어나는 거고, 디레버징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상 100% 경제위기에 옵니다. 은행도 저기 이금융권 은행 몇 개 날아가고. 근데 이 디레버리징이 왔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다시 성장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그냥 말로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미국이랑 일본의 사례를 얘기했죠.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언제 왔어요? 가장 크게 온 거? 뭐 1929년에 경제 대공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왔던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이때 디레버리징이 됐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막 미국에서 유동성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가계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안 늘어났죠. 그리고 이것도 금방 디레버리징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반대되는 상황. 일본의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1991년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졌죠. 가계부채랑 기업부채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디레버리징이 안 됐죠. 디레버리징이 안 되고 10년 이상 끌린 다음에 천천히 디레버리징이 조금 일어났어요. 많이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가계부채는 디레버리징이 안 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는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부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거 안 올라가려고 아까 외평채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올리려고 하는 마통으로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막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레버링이 안 일어나면 진짜 잃어버린 30년 맞는 거다.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나라 자산의 7, 80%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7, 80%가 부동산이 될 수 있던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요. 전세제도하고 선분양제도. 그래서 전세제도 때문에 갭투기가 있는 거고 선분양제도 때문에 분양권 투기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갭투기든 분양권 투기든 생각을 해보세요. 갭투기는 뭐예요? 집값의 대부분을 전세로 넣어서 내가 이만큼 갭을 가지고 즉 전세입자보다 오히려 적은 돈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제도. 그 다음에 분양권 투기는 뭐예요? 10%의 계약금만 가지고도 그 집의 권리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집의 권리를 매입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제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 같은 경우는 기업 단위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부동산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가게에서는 부동산 간접 투자를 들어가요. 이 기업에 뭐 주식을 산다든가 이 기업에 뭐 그 리츠를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집 하나가 막 1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을 한 채 10억짜리 샀어. 그러면 또 하나짜리 10억짜리를 또 사려면은 그게 힘드니까 그걸 투자하는 기업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7이라면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 10억이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1억 가지고 분양권 투기하면 되고 1억 가지고 갭 투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7에 금융자산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좋냐? 왜 금융자산이 많고 부동산 자산이 적은 게 구조상 안전하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10억 자산가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집이 3억이고 뭐 주식이 7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집이 한 7억이고 주식이 3억이에요.
근데 급하게 한 4억 정도 쓸 일이 생겨봐요. 여기서는 빠르게 처분해서 한 3억 남겨놓고 4억 처분해서 쓰면 되는데 이 사람은 3억으로 부족하니까 빚을 내야 돼. 근데 이 빚도 100% 나온다는 보장 없죠. 그러니까 처분이 빠르지 않은 자산이 굉장히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가 됐어요. 주식 조금씩 팔면서 내 노후 대비하면 돼요. 아, 돈이 좀 부족하네? 주식 좀 팔까? 돈이 좀 부족하네? 주식 좀 팔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뿐이에요. 아, 돈이 좀 부족하네? 부동산을 내가 30평짜리 살고 있으니까 한 평만 좀 팔까?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왜 많냐? 집이 있는 분들도 노인 빈곤이 돼요. 집이 아무리 비싸면 뭐해?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썼었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노인들 막 보유세가 7배로 올라가서 죽어나겠다 강남집인데, 근데 그 기사가 만약 사실이라면요, 그 7배 올라가시는 노인분 보유세를 계산을 해봤어. 극단적인 사례였는데 어떻게 올라갔냐? 10만원에서 70만원 올라갔어요. 그럼 70만원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얼마예요? 보유세를 낼 정도면 굉장히 자산가죠. 굉장히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는 소린데, 그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많지만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집을 팔지 못해. 왜?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자식이 집을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쳤어요. 그럼 왜 자식이 집을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었냐? 소득 대비로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소득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 그 이유는 과거 2008년 때도 그랬고 지금 코로나 때도 그랬고 고점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대출이 껴서.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대출을 끼지 않고 사지 못하게 만든 거다. 여기에다가 전세가 주거 사다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맞는 말이었어요. 원래 맞는 말이었죠. 왜? 월세 살다가 전세를 살아요. 왜냐면 월세는 매월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내가 돈 모아가지고 전세 들어가면은 매월 나가는 돈 줄어들고 그만큼 돈을 더 모아서 그 다음에 자가 가야지? 이게 됐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밀어 넣어버리면서 전세 가격 올려서 자가 가격 올렸죠? 그러면서 월세만큼 전세 사는 사람들도 계속 이자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 사다리로 바뀐 거지.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해서. 근데도 무슨 전세가 주거 사다리라고 전세 제도를 뭐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전세입자들을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면 전세입자들이 힘드니까 금리 올리면 안 된다. 금리 올리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 올리면 전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만큼에 맞춰서 전세가를 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그 집값 거품도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 2008년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데도 집값은 떨어졌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도 전세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게 전세 자금 대출인 거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 폭발을 한 거고, 그러니까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집값에 대해서. 과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 주는 게 이만큼이라면은 지금은 전세까지 영향을 주면서 영향이 이만큼으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 떨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DSR까지 들어간 거고, 이게 핵심인 거고. 여기에 왜 경제 위기가 오기 좋냐? 우리나라는 일단은 주식시장 무너진다고 해서 다 무너지진 않아요. 막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막 무너지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주식 규모가 큰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주식 규모가 작아요. 우리나라가 저희가 뭐 주식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산 대비로 주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자산 대비로 주식하는 비중이 훨씬 적어요. 왜? 다 부동산에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경제 위기가 올 거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자금을 잃으면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주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금융위기로 뭐 무너지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심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계 부채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다. 경제 위기가 왜 오느냐? 사람들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순식간에 증발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 부동산 갭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건축 갭투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재건축 갭투기를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요. 근데 재건축 갭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집주인의 자기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봤을 때 전세 자금 대출 첫 번째 빚이죠. 주택담보대출 두 번째 빚이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라는 세 번째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에 대출이 3개나 껴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 내가 혹시 신용대출이라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무너지면은 여기다가 또 한 가지로 구조상으로 집주인만 죽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같이 죽죠. 그러니까
예전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막 그랬을 때 미국이 무너질 때는 집주인은 죽어도 세입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월세를 살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거의 대부분 최우선으로 보장을 받고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봐요. 보증금 자체도 막 몇 년치 연봉도 아니고 막 1년 많아봐야 한 1년치 연봉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거 자체가요, 보증금 떼기 시작하면요, 한 집이 터졌는데 집주인 세입자가 둘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터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왜?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 가격이 다 몰려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유동성만 잔뜩 불어넣어서 대출 받아가지고 끼워 넣었는데, 그래서 한 집에 많으면 3개 정도의 대출이 들어가면서 유동성 문제가 터지게 됐을 경우 그 집이 문제가 터지는데, 문제는 전세 제도라는 제도 때문에 보증금 문제가 커서 집주인 터졌을 때, 지금도 보잖아요. 전세 사기 문제 터지는 거. 집주인 터지니까 세입자들 다 죽었죠. 근데 그건 처음부터 사기니까 집주인은 안 망하는 거고 세입자들만 죽는 거지만, 갭투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집주인만 죽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같이 죽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까지 번지는 거예요. 나는 전세 살면서 내가 내 돈 손해보지 말고 월세 비용 안 내면서 조금만 덜 내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선량한 서민들까지 다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구조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전세에 들어갈 때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전세가 안전한 전세가 있고 위험한 전세가 있으면은, 안전한 월세보다는 안전한 전세가 낫고 위험한 월세보다는 위험한 전세가 좋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안전한 전세가 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되는지,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지 안 받더라도, 그 다음에 전세가율 60% 밑으로 나오는지, 요 3가지를 만족을 해야지 안전한 전세를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금융위기가,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 망하면은 금융위기가 적당히 올 수 있어요. 닷컴버블 왔다고 해서 나라들이 다 망하진 않았어요. 왜? 그건 주식이니까.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땐 집이 터졌죠. 부동산은 사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미국 작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구조가 그거보다 훨씬 더 위기에 취약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 됐을 때, 근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97에서 98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이 넘어갔고, 여기에 이제 비공식 대출인 전세 보증금, 그쵸? 전세 보증금도 일종의 사적 대출이죠.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가계부채 아닌 척하면서 기업 대출로 받았던 거, 그런 것들 다 합치면요 GDP 대비 200%가 넘어가요. 이게 꺼지는데 디레버리징이 나는데 경제위기 안 올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경제위기 안 오게 디레버리징 하려면요 한 50년간 디레버리징 하는데, 그 50년간 잃어버린 50년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경제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100% 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모든 유동성 거품이 생기면서 폭등을 해가지고 생겼을 때는 항상 위기가 왔어요. 튤립 버블도 결국엔 터졌고, 닷컴 버블 터졌고, 일본 버블 터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 터졌어요. 우리나라 영끌 버블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